자,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그 재무회계 문제 1번부터 6번까지 여러분들하고 같이 풀어봤죠. 자, 이번 시간에는 세무회계 관련된 문제 7번부터 여러분들하고 또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7번 여기 나왔죠? 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용역에 해당되는 거 물어보는데요. 여기 과세라는 말 부가세법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말이기도 하고요. 부가세법뿐만이 아니라 다른 세법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지금 부가세법에서의 과세 말뜻은 세금이 부과되는 재화 용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세금이 어떤 세금을 얘기해요? 지금 부가세법이니까 부가세가 부과되는 재화 용역 어떤 거예요? 지금 물어보는 거란 말이죠. 자, 그래서 제가 먼저 말씀드린 것은 이 과세와 관련해서 부가세법에 과세가 된 것에서 여러분이 먼저 구분을 해 주셔야 될 것은 과세 거래 얘를 알고 계셔야 돼요. 즉 부가세법에서 과세되는 거래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세 가지가 있어요. 재화가 공급됐을 때, 두 번째 용역이 공급됐을 때, 세 번째 수입재화가 공급됐을 때, 이렇게 딱 명확하게 세 가지를 기억해 내셔야 됩니다. 이런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돼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들이 재화는 어떤 것을 재화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용역은 어떤 것을 용역이라고 한다. 요거에 대한 설명들이 나오고, 재화가 공급하는 방법에는 어떤 공급이 있고, 그 다음에 용역을 공급할 때는 어떻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 재화를 알게 되면 수입재화는 외국에서 수입하는 거 그걸로 생각하면 되니까 별 큰 이슈가 될 것은 없죠. 자, 여기 내용을 아셨다면 바로 요 재화의 공급, 여기에 해당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재화의 공급은 보통 우리가 인도 또는 양도하면은 재화가 공급됐다 이렇게 구분을 한대요. 그러면 인도는 보편적으로요,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거 있죠. 우리 물건들 사고 팔고 할 때 움직여서 상대방에게 줄 수 있는 거. 근데 여기 양도란 말은 보편적으로 부동산 있죠. 움직일 수 없는 것들을 토지나 건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양도라는 말을 보편적으로 사용을 해요. 그래서 인도, 양도 어떤 경우에 이런 말을 사용한다 대충 기억하시면 되는데, 일상적으로는 그런 거 구분하지 않고 막 쓰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재화는 인도됐을 때 또는 양도됐을 때 우리가 재화의 공급이라고 부르는데, 이 재화가 공급될 때 우리 공급되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자, 이해하기 쉽게 그냥 우리 상품이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상품 뭘로 할까? 제가 노트북 좋아하니까 노트북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 노트북을 상대편한테 넘겨줄 때 유상공급, 돈을 받고 파는 거예요. 돈을 받고 파는 걸 유상공급이라고 얘기하고요. 이 노트북을 무상공급, 거래처에다가 선물로 주는 경우, 직원들한테 나누어 주는 경우, 이런 경우를 갖다가 우리는 무상공급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유상공급이다, 무상공급이다 설명을 해드리니까 구분은 어렵지 않게 이해하시겠죠. 이 무상공급인 경우를 우리는 또 아주 중요한 항목이죠. 부가세법에서 간주공급이라고 불러요. 얘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 노트북을 주긴 줬는데 돈 받지 않고 그냥 줬어요. 근데 부가세법에서는 공짜로 상대방한테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공급된 금액의 10%, 이 간주는 매출했다고 본다는 뜻이에요. 뭐 했다고요? 매출, 판매했다고 본다는 얘기예요. 판매된 것으로 보니까 당연히 내 입장에서는 공짜로 줬어도
부가세법에서는 판매한 것으로 간주한다 그러니까 판매된 그 공급가액의 10%그 시가예요. 문제에서는 원가는 얼마, 시가는 얼마라는데 간주 공급은 판매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시가를 기준으로 시가의 몇 퍼센트? 부가세 10% 내라는 거예요. 거기에 해당되는 게 여기 있는 것인데 지금은 이쪽 파트가 아니라 유상공급 파트니까. 자, 그래서 돈 주고 그다음에 노트북을 파는 것은 그 종류가 매매계약에 의해서도 노트북을 줄 수 있고 가공계약, 교환계약, 뭐 기타에 의해서 돈 받고 파는 것은 공급하는 것은 너무 흔한 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슈가 될 건 별로 없어요. 그런데요, 지금 이 재화의 공급이라는 게 타이틀인데 다음과 같은 것들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고 부가세법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즉 판매된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근데 내용 들어보시면 아 진짜 이런 것들은 판매된 것이 아니니까 이런 항목에 대해서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므로 부가세 10% 내지 않는 거구나, 뭐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죠. 어떤 경우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않느냐면 담보로 제공한 거, 담보로 제공했다는 것은 맡겨놓은 거예요. 맡겨놓은 게 판매한 건 아니죠. 제가 가끔 설명드리는 것 중에 담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우리 아파트 담보로 해서 대출 받잖아요. 그럼 그 집을 갖다가 아파트를 은행에다 판 건가요? 그게 아니죠. 그냥 담보로 그냥 맡겨놓고 돈을 빌려서 그거에 대한 그 이자, 원금과 이자 언제까지 갚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소유주는 은행이 아니라 당연히 우리죠. 그런데 약속을 어기게 되면 그 담보로 맡겼던 것을 은행에서 처분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담보라는 말은 맡겨놓은 것이므로 판매된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부가세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사업의 양도. 사업의 양도는 이런 경우에요. 우리가 그 사업체를 1억에 주고 팔았어요. 그게 만약에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가 된다면, 과세가 아까 무슨 뜻이라 했죠? 부가세 부과된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다가 하나 예를 들어 보면은 사업의 양도를 했는데 회사를 팔았어요. 그런데 1억 주고 팔았다고 가정을 해요. 그러면 이 1억 중에서 부가세는 1,000만 원이 될 텐데 과세되는 거래니까 거래처에다가도 그 사업체를 산 사람한테도 뭘 발행해 줘야 돼요? 세금 계산서 발행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서 여기는 매출 세금 계산서가 될 것이고 반대로 매입 세금 계산서를 받는 사람도 있겠죠. 자, 그래서 얘가 만약에 과세였다면 이렇게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서 매출 세금 계산서에 해당되는 여기 매출세 부가세를 납부할 것이고 이 그 사업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매입세금 계산서를 받아서 1,000만 원만큼은 매입세금으로 공제를 받겠죠. 그러면 1,000만 원 납부하고 1,000만 원 공제 받으면 부가세법 국세청 입장에서 돈 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번거롭기만 하지. 그래서 여러분이 이해하실 때 요 예를 갖다가 참고로 하셔가지고 사업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그래서 사업 양도할 때 서로 세금 계산서 주고받고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조세. 세금을 갖다가 물건으로 대신 납부하는 경우에요. 자, 똑같은 경우로 이 노트북을 갖다가 우리가 판매하는 회사인데 지금 세금 낼 돈이 없어요. 그래서 세무서에다가 저희가 돈 낼 게 없으니까 우리가 판매하는 이 노트북을 세금 대신 제가 낼게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돈 대신에 뭘로 낸다? 물건으로 납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세금 낼 때 부가세 붙나요? 안 붙죠. 이렇게 세금으로 납부하는 성격의 조세 물납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부가세도 붙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니 과세되지도 않는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흔히 들었던 공매, 경매, 여기도 부가세가 없어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니까요. 여기서 노트북이 사고팔고 하더라도 우리가 조세물납을 한 거 공매, 경매 이쪽에서 판매가 되더라도 부가세가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이 혹시 관심 있는 사람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공매, 경매 물건은 일반적으로 똑같은 물건을 살 때보다 최소한 얼마는 싸겠어요? 10%는 싸요. 왜? 부가세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적으로 많은 그런 관련된 사람들 중에 관심 있는 분들이, 사업자들이 공매, 경매로부터 물건을 사다가 그 다음에 다시 판매하는 그런 행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왜? 거기서 마진이 남는 거니까요. 여러분들은 여기 재화의 공급과 상대적인 개념으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않는 거 요거 구분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외워놓으면 더 좋으시고, 부가세 이론 문제 또 뒤에 실무 문제에서도 많이 시험 문제로 출제가 되는 항목 중에 하나예요. 자, 이번에는 여기 재화의 공급이라고 그랬는데 재화는 재화인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항목과 다음 주식, 상품권, 그 다음에 보험, 금융, 얘네들은 재화 자체가 아니에요. 시험 문제도 가끔 포함돼서 나오긴 하는데 얘네들은 재화 자체가 아니니까 얘네들이 공급됐다고 해서 재화의 공급 이런 용어를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리고 얘를 갖다가 기억하실 때는 그냥 여러분들은 증권이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유가 증권으로 해서 주식, 상품권, 보험, 뭐 이런 거 관련된 것들, 금융기관과 관련된 것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판단하기는 쉬우실 거예요. 얘네들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게 아니라 재화 자체가 아니에요. 얘네들은 그래서 요거를 이 유상공급인 재화의 공급 파트에서 요거를 잘 구분해 주시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밑에 이 파트는 부가세법에서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줄거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과세거래고요. 두 번째가 간주공급이에요. 실무에서도 시험에서도 빠지지 않고 이슈가 되는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라고 생각하느냐면 불공사항이에요. 부가세와 관련돼서 불공사항 6가지 반드시 암기하라고 제가 말씀을 논의 해드리는데 그만큼 부가세법에서는 이론이 됐던, 그 다음에 시험 문제가 됐던, 시험 문제에서 실기가 됐던, 그 다음에 회사에서 실무가 됐던 다 중요해요. 그래서 공부하실 때 신경 조금 써서 공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요게요. 됐나요? 자,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8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바로 나왔네요. 불공사항 6가지거든요. 자, 설명하면서 보도록 하고요. 다음은 컴퓨터 제조업을 영위하는 항공의 2024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 자료래요. 이를 토대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물어보고 있네요. 납부세액을 계산하면 얼마가 될까요? 라고 그러는데 납부세액이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시험 문제에서 과세표준을 물어볼 때가 있고 시험 문제 자주 보시겠지만 시험 문제에서 과세표준을 금액으로 물어보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세액을 물어보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분들 잘 해주시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매출세액, 매입세액, 공제에서 납부할 거 얼마인지 봐야 되겠죠. 우선 매출세액 보겠죠. 국내 매출액이 3천만 원이라면 지금 일일이 하나 세액 여기다 쓰지 말고 여기 과세 공급가액들만 계산해서 거기에 10% 그렇게 계산하기로 해볼게요. 국내 매출액 3천만 원, 얘는 공급가액이 되겠고요. 세액은 300만 원이에요. 그죠? 얘는 세금 내야 되겠죠. 자, 직수출액. 직수출액에는
수익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과세표준에는 들어가는데, 공급가액에는 들어가는데 세액이 없어요. 여기서 써줘야겠구나. 매출세액 이건 300만원. 그 다음에 여기 수출액에는 부가세, 매출세액 없죠? 영세율 적용되니까 빵. 그 다음에 이번에는 여기 매입세액은 파란색. 자, 컴퓨터 매입액은 우리가 사용할 거니까 사용하는 거 매입세액 공제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100만원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110만원 되겠네요. 그죠? 파란색으로 110만원. 그 다음에 배달용 1톤 트럭 구입액, 얘도 마찬가지로 회사에서 사용하면서 별 소형 승용차 아니니까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죠. 얘도 공제받을 수 있어요. 얼마? 150만원. 150만원. 자, 그 다음에 거래처. 거래처 증정용 선물 구입액은 우리가 300만원어치 샀으면 30만원을 똑같은 그런 논리라면 30만원 공제를 받아야 되는데, 부가세법에서는요, 거래처에 증정한 이 선물 같은 경우에 접대비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 30만원 있어도 걔는 공제해 주지 않을 거라고 했단 말이죠. 그게 바로 불공사항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매입했을 때, 그 다음에 증빙서류는 매입 세금계산서를 받았을 때 다음과 같은 6가지에 해당되는 매입세액이 발생하면 공제해 주지 않습니다. 매입세액 공제 안 해줘요. 공제할 거 여기는 얼마가 돼요? 여기는 빵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공제받지 못할 세액, 불공사항이라고 여러분이 매입매출 전표명에서 입력했던 거, 첫 번째는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 누락 또는 오류가 되면 그 세금계산서에 매입세액 공제 안 해준다. 사업과 무관한 매입세금계산서 같으면 매입세액 공제 안 해준다. 세 번째로는 1000cc 이상 되는 거죠. 정식명칭은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 소형 빠졌네요. 소형 승용차 구입이나 임차, 유제, 매입세액이 발생하면 그 매입세액들 다 몽졸이 공제해주지 않는다. 네 번째, 접대비. 요즘은 업무 추진비라고 부르죠. 업추비, 업무, 기업 업무 추진비. 접대비 관련된 매입세액이 발생하면 매입세액 공제해주지 않는다. 면세사업과 관련된 거, 토지와 관련된 거. 그래서 요거는 반드시 여러분이 기억해 두셔야 될 항목입니다. 문제에서는 납부세액 물었으니까 우리가 받아둔 매출세액은 300만원, 매입세액은 얼마를 갖다가 빼줄 수 있어요? 260만원. 그러면 얼마가 남아요? 우리가 납부해야 될 세액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이거 물어봤잖아요. 여기 40만원이 납부해야 될 세액입니다. 이렇게 답 빼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 문제는 그렇게 푸시면 되는 겁니다. 되셨나요? 됐고요. 그 다음 9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9번 문제, 7번하고 8번 문제는 부가가치세 문제였었고요. 9번하고 10번 문제는 소득세법 문제이네요. 9번. 다음은 거주자 김한공 씨의 2024년 귀속소득 내역이래요. 김한공 씨의 종합소득금액에 합산될 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은 얼마이냐고 물어보고 있어요.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적법하게 원칙 징수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여기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거, 지금 종합소득이라고 그랬어요. 종합소득은 뭘 종합소득이라고 불러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종합소득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이 6가지를 합쳐서 종합소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전년도 1년 동안의 소득이, 개인이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갖다가 신고, 납부할 때는 그 다음에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거기 명칭이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의 달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게 개인 소득자들이 세금을 신고하는 그 달입니다. 5월달이. 여러분이 여기서 알아야 될 거는 종합소득 그러면은 이 6가지 소득을 얘기한다는 걸 기억하셔야 되고, 여기 소득세와 관련돼서 종합소득 6가지는 암기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게 여러모로 학습하거나 그 다음에 시험을 볼 때나 실무, 업무에서도 도움이 돼요.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6가지를 종합소득이라고 부르고요. 이 6가지 종합소득 중에서 여기 금융소득이라고 그랬잖아요. 또 이 금융소득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면 이것도 골치 아파요. 여러분들이 종합소득 6가지를 암기하고 계신다면 그 중에서 이 2가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쳐서 우리는 금융소득이라고 부른다는 얘기죠. 자, 이자소득이 배당소득이 이렇게 생겼는데 이 중에서 여러분이 이제 차후에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이해를 하면서 봐야 될 것이, 우리가 이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중에서도 비과세 소득이 있고 분리과세 소득이 있어요. 이런 해당되는 게 있다면 그 금액을 빼주고 숫자로 그냥 간단하게 이해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자소득, 배당소득이 합쳐서 10,000원이 있었어요. 근데 만약에 비과세 소득이 있었다고 가정을 할게요. 비과세 소득이 5,000원. 너무 크나? 비과세 소득이 500원이라고 하면 총 수익 금액은 9,500원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걸 왜 설명해 드리면, 여러분들이 소득세를 배우면서 그 교재나 시험 문제에서 나오는 용어의 말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표로 잘 기억해 놓으셔야지 거기서 사용하는 용어들이 어떤 건지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 금융소득에서 비과세소득 있다면 빼고 9,500원인데 거기에 필요경비나 소득공제 해당되는 게 있으면 걔를 또 빼줘야지 돼요. 그런데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서는 필요경비나 소득공제 이런 게 항목이 아예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총 수익 금액하고 여기 금융소득 금액 이 2가지를 갖다가 합쳐서 뭐라고 부르냐면 금융소득 금액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교재에서도 금융소득과 금융소득 금액은 완전히 다른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얼핏 보기에는 똑같은 금액이라고, 똑같은 말이라고 판단하기 쉽다는 말이죠. 다 똑같아요. 사업소득과 사업소득 금액은 아예 다른 말이에요. 이런 걸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런 절차로 있다는 거. 자, 이제 여기 금융소득까지 설명을 해드렸으니 여기 첫 번째 내국 법인으로부터 받은 현금 배당금, 얘는 여기 배당소득 맞아요. 두 번째 해약으로 인한 배상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계약의 해당으로 인한 배상금, 얘는요 소득은 소득인데 금융소득이 아니라 얘는 기타소득에 해당이 돼요. 기타소득에 해당되므로 금융소득에서는 빠져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외국인으로부터 받은 현금 배당금. 현금 배당금 중에서 원천징수 되지 않는 것은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이에요. 다시 당연히 원천징수 됐다는 그런 증빙이 아무것도 없다면, 원천징수되지 않았다 그러면 5월 달에 종합소득세 개인들은 외국에서 받은 배당금이라 할지라도 신고를 해야지 돼요. 300만원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비영업대금의 이익. 이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라는 것은 이자소득에 해당돼요. 이 용어도 아마 처음 보시는 분 있으실 텐데
비영업재금의 이익은 뭘로 본다? 이자 소득으로 본다. 그래서 얘도 포함을 시켜 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이런 항목들을 구분하실 수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뭐지? 됐죠? 자, 이렇게 됐는데요. 좀 옆에까지 좀 다른 거 보다가,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종합과세 대상 금액이 금융소득이 얼마냐고 물었을 때 우선 해당되는 것은 몇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죠. 자, 근데 이건 여러분들한테 문제도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이긴 한데요. 지금 여기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았던 현금 배당금 요 400만 원 하고요. 그 다음에 비영업재금의 우선 비영업재금의 이익을 얘기하면 영업이란 말은 아시죠? 보통 우리가 상품이라고 가정을 하고 상품을 판매하고 우리가 돈 받을 게 있다 그러면은 이득은 이득이죠. 보통 외상매출금이다, 뭐 받으러입니다, 뭐 이런 등등 있을 텐데 우리 회사는 상품을 사고 팔고 하는 회사인데 상품 외상매출금 받을 거를 그 거래처가 요즘 너무너무 어려워서 외상매출금을 줄 수가 없대요. 근데 장사하는 사람이 외상매출금을 갖다가 한 달, 두 달, 6개월, 1년 계속 안 받으면 좋아할 수 없잖아요. 그렇게 외상매출금을 계속 놔둘 수 없는 일이고요. 그랬더니 거래처 사장님이 그러시는 거죠. 외상매출금을 그거 내가 갚을 테니까 돈 좀 빌려줘.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었다면 1,000만 원을 나한테 빌려줘. 그럼 내가 외상매출금 1,000만 원 바로 갚을게. 그래서 돈을 빌려서 돈을 갚은 거예요. 그걸 갖다 실제 돈 1,000만 원 주고받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회계 담당자들은 얘네들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외상매출금을 없애고 얘를 단기 대여금 이런 식으로 돈을 빌려준 것으로 처리하게 된다면 그 기간 동안에 이자가 발생하겠죠. 이건 외상매출금이 아니라 단기 대여금이 됐으니까 대여금에 대해서 이자를 받을 거 아니에요. 이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바로 그런 이자 소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소득세법에서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라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우리 여기에 해당되는 900만 원, 요 두 가지가 우선 금융소득에 해당이 되고 이자소득이니까 이건 배당금 써놓을게요. 혹시 자, 이렇게 두 가지를 합친 금액이 얼마냐 하면은요 1,300만 원이에요. 이하고 얘만 합친 거, 얘가 1,300만 원이다. 근데 여기 금융소득에 금융소득의 종합과세는요 2,000만 원 초과해야지 돼요. 그 합계금액이. 근데 2,000만 원 초과하나요? 안 초과하나요? 여기 300만 원까지 포함하게 되면 자, 300만 원까지 더하게 되면 총 1,600만 원이죠. 1,600만 원은 2,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배당을 받은 거,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나 이런 것들은 다 원천징수에서 좀 분리과세로 넘어갈 수 있단 말이죠. 종합과세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문제가 어렵다는 거죠. 좀 되셨죠? 자, 그런데 지금 그 중에서 요 외국 법인으로부터 받은 현금 배당금, 얘는 원천 징수되지 않았다 그랬죠. 종합과세에서는 이 항목 중에서 합쳐서 2,000만 원이 넘지 않으면 종합과세 대상이 전체가 다 아닌데
얘는 예외로 원천징수를 애시당초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금액에 대해서는 얘는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이에요.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포인트에서는 왜 2천만 원을 넘지 않는 금융소득이지만 외국으로부터 받은 현금 배당금은 원천징수되지 않은 것은 무조건 종합과세에서 세금을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하는 여기 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은 얼마입니까? 물어보게 되면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얘 하나밖에 없어서 금액이 300만 원이에요 하고 얘에다가 동그라미를 쳐 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설명은 제가 정확하게 했지만 여러분이 기억할 것보다 외국 법인으로부터 받은 현금 배당금 원천징수되지 않은 것은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이다. 2천만 원 넘고 안 넘고 따질 필요가 없이 일단은 그렇게 이 문제에서 기억을 해두시면 이 문제는 금방 해결할 수 있었던 문제예요. 사실은 되셨죠? 문제 난이도가 좀 있어요. 이 계약의 해약으로 받은 배상금이 기타 소득이라는 것도 구분할 줄 아셔야 되는 문제였기 때문에 아마 이 문제 나왔을 때 많은 분들이 틀리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자, 됐고요. 마지막으로 10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똑같이 이번에는 소득세 문제에서 기본 베이스는 똑같아요. 여기서 다음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죠? 사업소득 제가 여기다 써놨어요. 그럼 사업소득이 어떤 게 사업소득이에요? 우리 주변에서 개인들이 하는 그 사업들은 다 사업소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이제 구분만 요거만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는 1번 대표자가 자기 본인 회사에서요 본인한테 급여로 자기 급여를 필요경비로 처리한다. 소득세법에서는 여기 필요경비라는 용어를 쓰고요. 여러분 용어들에 대해서 좀 많이 어려워하니까 우리 재무회계에서는 수익 또는 비용이란 말 쓰죠. 근데 여기 소득세법에서는요. 수입액이라는 말과 상대적으로 필요 경비라는 말을 써요. 특히나 여기서 여러분이 이해하실 때 말이죠. 소득세에서는 재무회계에서 비용이라고 쓰는 것을 소득세법에서 용어를 필요 경비라고 부른다.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개인회사임에도 불구하고 회계팀에서 규모가 좀 있어서 비용 처리한다. 당연히 재무회계에서는 비용 처리를 하죠. 그러나 소득세법에서는 대표자 본인이 바로 그 회사하고 똑같은데 개인이기 때문에 걔 자기 급여를 비용으로 인정해 주지 않아요. 아시겠죠? 대표자 본인의 급여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인정되지 않아요. 요게 틀린 거고요. 두 번째, 사업소득 중에서 우리 농산물, 그 다음에 해산물, 뭐 농민, 어부들, 그분들 계시죠? 이렇게 1차 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그 소득, 사업자이면서 1차 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소득은 비과세된다. 요거 사업소득에서 비과세되는 항목이에요. 그렇게 기억하시는 게 이해하기가 빠르시겠죠. 그래서 여기는 정확히 맞게 설명을 한 것이고요. 세 번째, 국내 소재 1주택. 근데 얘가 고가주택이래요. 근데 그걸 빌려주고서 임대소득은 비과세, 사업소득에 된다. 고가주택을 갖다가 빌려주면서 얻은 소득을 비과세로 상식적으로 해줄 수 있을까요? 비과세 되지 않습니다. 과세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9억 원 이하의 주택이라면 모를까? 뭐 주택 가격 중에서도 막 100억 원 정도 하는 거 아주 비싼 것들도 있거든요. 그럼 고가 주택을 임대해주고 빌려주고 소득을 월세가 됐던 받은다면 그 금액이 엄청날 텐데 그걸 비과세줘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고가 주택일 경우에는 과세고요.
9억 원 이하의 주택 이하의 그 주택을 임대하고 받는 소득은 뭐 비과세 사업소득에 등록 이렇게 하면 말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은 분리과세에 되어 원천징수로서 납세 의무가 종결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 여기 뒤에서요. 이 사업소득에는요 분리과세라는 것 자체가 없어요. 분리과세가 없다. 근데 유일하게 그나마 사업소득 중에서 분리과세 해서 신고할 수 있는 게 그 부동산 임대소득이에요. 임대소득자들 많이 있죠. 부동산 임대소득은 상황에 따라서 얘를 분리과세 할 수 있다. 그래서 사업소득 중에서 분리과세 될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부동산 임대소득 이 하나밖에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납세 의무가 종결된다. 근데 기본적으로 사업소득에는 분리과세가 없다.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된답니다. 자, 그래서 여기 10번 문제까지 여러분들하고 한번 천천히 다 쭉 풀어 보았고요. 이론 문제는 이걸로 마무리를 다 짓고요. 다음 시간에는 76회 우리 수행 실무인가요? 실기 문제 같이 여러분들하고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